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네 옛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찾아온 바람소리꾼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쓰여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고우면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마음이 흉하면 얼굴에도 그 그늘이 지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앞날을 훤히 꿰뚫어 보았다는 기이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아이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하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짝 어느 마을에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살림꾼이자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기로 유명했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그만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지나가는 과객이 배를 골고 있으면 불러다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날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좋으니 빨래도 금방 마르겠구나. 부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웬 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고작 7, 8살이나 되었을까요? 옷은 다 해져서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어 헬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까치집을 지었고 발에는 다 달아빠진 집신 한 짝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런 어린 것이 어디서 흘러들어왔을꼬? 요즘 흉년이라더니 부모를 잃고 떠도는 고아인가 보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아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여나 험한 꼴을 당할까 혹은 귀찮은 일이 생길까 싶어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지요. 아이는 힘이 없는지 우물가 근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멍한 눈으로 빨래하는 박씨 부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배가 고파 울상을 짓거나 애원하는 눈빛을 보낼 텐데 이 아이의 눈빛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년을 산 노인처럼 깊고 고요하면서도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측은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부인은 서둘러 빨래를 정리하고 주머니에서 삶은 감자 2알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새참으로 먹으려던 것이었지요. 부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애야, 배가 많이 고프지? 이거라도 좀 먹으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부인이 내민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을 법도 한데 아이는 감자를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부인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부인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아이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랑또랑했습니다. 네, 왜 그러니? 물이라도 가져다 주랴. 부인이 되묻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흑투성이 손가락을 들어 부인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큰일이 나겠습니다. 뭐라고? 박씨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가 그것도 밥을 얻어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집에 큰일이 난다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낼 법도 했지만 부인은 아이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집에 큰일이라니? 아이는 감자 한 입을 베어 물고는 오물오물 씹어 삼킨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미간을 보니 검은 기운이 잔뜩 끼었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집을 비우셔야 해요. 박씨 부인은 너무나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밤 당장 집을 비우라니 멀쩡한 집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게다가 오늘은 남편이 장터에 가서 늦게나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얘야, 어린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런 불길한 소리는 하는 게 아니란다. 부인은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이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오늘 저녁 부엌 아궁이를 잘 살펴보세요. 거기서 뱀이 나올 겁니다. 그 뱀을 보면 제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인은 멍하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그 눈빛, 그 서늘한 눈빛만은 잊히지가 않아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게 요동쳤답니다. 박씨 부인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사방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평소 같으면 아늑하게 느껴졌을 초가집이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부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엌 쪽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고요하기만 한 부엌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에 마음을 쓰는구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헛소리를 한 게지. 부인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였습니다. 부직갱이를 들어 아궁이 속 묵은재를 해집는데 무언가 스르륵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다시 한번 스스스하며 마른 장작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등골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안쪽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궁이 속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안광을 번득이며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뱀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구렁이가 아니라 비늘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독사였습니다. 뱀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부인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뱀이.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부엌을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낮에 만난 그 아이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궁이에 뱀이 있으면 집에 큰일이 난다는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멍하니 마당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나왔소. 장터에 갔던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게 막걸리 한 잔을 걸쳤는지 얼굴이 불쾌해져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맨발로 뛰어나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서 나가요.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갑자기 왜 이래? 밥은 안 해놓고 이게 무슨 난리야?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야 한다니까요.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부인은 울먹이며 낮에 있었던 일과 아궁이 속의 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껄껄 웃으며 부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당신이 기가 허해졌나 보구려. 산골집에 뱀 한 마리 들어오는 게 뭐 대수라고 호들갑이요? 남편은 부인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그 서늘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발요. 내 소원이니 오늘 딱 하루만, 오늘 밤만 마당 멍석에서 잡시다. 네. 여보, 제발. 부인이 하도 애걸복걸하며 눈물까지 흘리자 남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알았어. 참나, 별 희한한 꼴을 다 보겠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 한 구석 평상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리다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부인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내가 그 아이 말에 너무 홀린 걸까? 그렇게 불안에 떨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 밑에서부터 우르릉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란 부인이 벌떡 몸을 일으킨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이 살던 초가집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붕을 받치고 있던 대들보가 썩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땅의 기운이 뒤틀린 것인지 집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잠자던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지진이 난 건가? 남편은 눈앞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누워 자려던 안방 자리는 무너진 지붕과 흙더미에 깔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인의 고집을 꺾고 방에서 잤더라면 두 사람은 꼼짝없이 저 흙더미 속에 파묻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보셨죠? 그 아이 말이 맞았어요. 그 아이가 우릴 살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임자 말이 맞았어. 천운이요, 천운이야.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오늘 제삿밥을 먹을 뻔했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부부는 날이 밝자마자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이 무너진 슬픔보다 목숨을 구해준 그 신비한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어제 아이가 사라진 마을 어귀부터 시작해 산비탈과 냇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어제 감자 먹던 아이야.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고개를 젓거나 미친 아이를 왜 찾느냐며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헤매다 지쳐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입구, 다 쓰러져가는 낡은 성황당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부인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어제 그 아이가 얇은 옷 하나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며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슬에 젖은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부인은 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아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나.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내 덕분에 살았어. 부인의 따뜻한 품에 놀란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부인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집이 무너졌지요? 그래, 무너졌다. 내 말대로 다 되었어. 넌 정말 용한 아이로구나. 부인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집은 무너졌지만 당장 지낼 헛간은 남았다. 내가 너를 내 자식처럼 거두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씨 부인은 거짓골을 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입 하나를 더 늘린다며 혀를 찼지만 부부에게 아이는 생명의 은인이자 하늘이 내려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부부는 헛간을 치워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아이를 씻기고 따뜻한 밥을 해먹였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놓으니 아이는 비록 말랐지만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눈빛이 샛별처럼 빛나는 것이 예사인물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다고 했지요. 분이는 그날부터 박씨 부부를 부모처럼 따랐고 부부 역시 자식이 없던 터라 분이를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 부부에게 자꾸만 기이하고도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부와 분이는 무너진 집 터 옆에 아담하지만 튼튼한 새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새 식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품팔이를 하여 모은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저도 장구경 가고 싶어요. 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남편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냐, 그래. 우리 복덩이가 가고 싶다면 데려가야지. 남편은 분이를 지게 위에 태우고 신이 나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우시장에는 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털에 윤기가 흐르고 살집이 좋은 황소 한 마리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소 주인이 침을 튀기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놈은 천하장사라 밥만 평도 거뜬히 갈아치울 놈입죠. 싸게 드릴 테니 얼른 데려가슈. 남편은 그 말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돈주머니를 열 기세였지요. 그런데 지게 위에 있던 분이가 남편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아버님, 이 소는 사지 마세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이렇게 튼실해 보이는데. 분이는 소주인을 빤히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소주인 아저씨의 인중이 끊어질 듯 희미하고 눈밑이 검게 죽어 있어요. 저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 소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병이 깊게 든 소예요. 소주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맹랑한 꼬맹이가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를 해? 썩 꺼지지 못해. 남편은 황급히 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이는 우시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노인 앞에는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송아지 한 마리가
힘없이 앉아 있었지요. 아버님, 저 송아지를 사세요. 뭐, 저렇게 다 죽어가는 것을? 네. 저 할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눈동자가 맑고 눈가에 주름이 깊은 것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저 송아지는 어미젖을 못 먹어 말랐을 뿐 뼈대가 굵고 기운이 좋아서 잘만 먹이면 천하제일의 소가 될 거예요. 남편은 반신반의했지만 집안을 살린 분이의 말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헐값에 그 비쩍 마른 송아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병든 소를 사왔다며 비웃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정성껏 여물을 쑤어 먹였습니다. 과연 분이의 말대로였을까요? 그 비실대던 송아지는 살이 오르고 털에서 윤기가 좔좔 흐르는 듬직한 황소로 변모했습니다. 반면에 장터에서 남편이 처음에 탐냈던 그 살집 좋은 황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를 샀던 이웃 마을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가서 소가 피를 토하고 죽는 바람에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이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신의 수양딸이 관상을 기가 막히게 본다더라. 그 아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씨 부인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사를 앞둔 처녀의 부모,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사람,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 등 사연도 각양각색이었지요. 분이는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어린아이 특유의 맑은 눈으로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동업을 하시면 안 돼요. 친구분의 눈썹이 흩어져 있어 재물이 새나갈 상이에요. 아주머니, 잃어버린 비녀는 장독대 뒤를 찾아보세요. 낯빛에 흙기운이 서려 있는 걸 보니 땅 가까운 곳에 있어요. 분이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아기 보살이라 부르며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쌀이며 비단, 고기 등을 가져왔고 가난했던 박씨 부인의 집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재물을 다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분이에게도 항상 겸손을 가르쳤지요. 분이야, 내 능력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절대 나쁜 곳에 쓰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분이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 많은 부자가 와서 거드름을 피우며 관상을 봐달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오면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박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고 부유한 집안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 분이의 신통한 능력이 소문이 나면 날수록 그 능력을 탐내는 검은 그림자 또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욕심쟁이 최 부자라는 자가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최 부자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그 아이만 내 손에 넣으면 내 재산을 10배, 아니 100배로 불릴 수 있겠구나. 최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시켜 가마를 대령하라 일렀습니다. 과연 박씨 부부와 분이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까요? 6.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박씨 부인의 집 마당이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으리으리한 가마 한 채가 대문 앞에 멈춰서더니 비단옷을 휘감은 최 부자가 거만하게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덩치 큰 하인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지요. 박 씨 부부와 분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그 신통한 아이가 산단 말이지? 박 씨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리 요란하게 찾아오셨습니까? 최 부자는 대답 대신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마루 위에 철썩하고 던졌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풀어지며 번쩍이는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내 듣자 하니 이 집의 관상을 기가 막히게 보는 아이가 있다지. 내 그 아이를 양녀로 삼고 싶어 왔네. 이 돈이면 자네들 평생 먹고 놀아도 남을 테니 아이를 내주게. 박 씨 부인은 기가 찼습니다. 사람을 물건 흥정하듯 돈으로 사겠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돌아가십시오. 분이는 우리 자식입니다. 돈덩어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우리 딸이란 말입니다. 천금을 주신다 해도 못 보냅니다.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기어오르는구나. 좋은 말로 할 때 아이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니. 최 부자가 고함을 치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 부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분이를 등 뒤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를 때리십시오. 부부는 온몸으로 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때 분이가 부부의 팔을 살며시 밀어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비키세요. 제가 저분과 이야기를 하겠어요. 분이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최 부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당돌한 눈빛에 최 부자마저 잠시 움찔할 정도였지요. 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려고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해? 너만 있으면 내 곳간이 미어 터질 텐데. 좋습니다. 그럼 따라가지요. 대신 우리 부모님께는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분이는 스스로 최 부자의 가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 부부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하인들이 거칠게 떼어놓는 바람에 분이는 그렇게 최 부자의 집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곳간이 12채나 되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분이를 안방 상석에 앉히고는 온갖 사내진미를 차려내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앉아만 있었지요. 최 부자는 술을 한 잔 들이켜고는 탐욕스러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제 내 관상을 좀 보거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되겠느냐? 정승판서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최 부자는 기대에 부풀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분이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한여름인데도 방 안에 찬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의 이마를 보니 황금빛이 가득하군요. 최 부자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내 관상이 왕이 될 상인가 보구나. 으하하. 하지만 분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은 해가 지면 사라지는 노을과 같습니다. 턱 밑에 붉은 기운이 뱀처럼 휘감고 있으니 이것은 화마의 상입니다. 화마? 불귀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최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늘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대감님의 욕심이 너무 과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오늘 밤 대감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제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인연이 내가 밥 주고 옷 주며 거두었더니 감히 저주를 퍼부어. 최 부자는 분노하여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인연을 헛간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관가에 넘겨 경을 칠 것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분이는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디 촛불 조심하십시오. 분이는 캄캄하고 축축한 헛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밤하늘을 찢어 놓았지요. 최 부자는 분이의 말이 찜찜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 제가 된다고? 헛소리. 내 곳간은 튼튼해서 끄떡없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촛불을 켜고 비밀 금고가 있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모은 문서와 금괴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그는 금괴를 어루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콰르릉, 쾅.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에 놀란 최 부자가 움찔하는 사이 창문이 벌컥 열리며 강한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촛대 하나가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촛불이 떨어진 곳은 바싹 마른 문서 더미 위였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내 문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르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불을 꺼보려 옷을 벗어 휘둘렀지만 불길은 오히려 그의 비단옷에 옮겨붙으며 더 사납게 타올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최 부자의 대저택은 붉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최 부자의 집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은 순식간에 안채를 집어삼키고 사랑채와 행랑채로 옮겨붙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길어 나르다 포기하고 도망치기 바빴지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금괴 상자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금덩이, 내 돈이 다 탄다. 그 시각 갇혀있던 분이는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며 헛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헛간 틈새로 스며들어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분이가 정신을 잃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이야, 분이야, 어디 있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부였습니다. 딸을 빼앗기고 밤새 뜬 눈으로 걱정하던 부부는 멀리서 최 부자네 집에 불기둥이 치솟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분이는 힘을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박씨 남편은 잠겨있는 헛간 문을 보고 옆에 있던 도끼를 들어 쇠사슬을 내리쳤습니다. 깡, 깡. 몇 번의 도끼질 끝에 문이 부서지고 남편은 쓰러져 있는 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자마자 헛간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지요. 박씨 부인은 그을음 투성이가 된 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네,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와주실 줄 알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화마에 휩싸인 기와집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지만 최 부자의 집은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과 12채의 곡간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최 부자는 다 타버린 집터 한가운데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챙겨 나온 것은 다 타버려 재만 남은 문서 뭉치와 열기에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금붙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 내 평생 모은 재산이.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벌을 받은 게야.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괴롭히더니 꼴 좋다. 재물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옛말 그른 거 하나 없다니까. 쫄딱 망해버린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야반도주하여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박 씨 부부와 분이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최 부자의 집에서 겪은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분이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관상을 봐주는 일은 그만할래요. 그래,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너를 많이 찾는데. 분이는 맑은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 부자 어른도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았다면 관상이 바뀌어 화를 면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 딸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박 씨 부부는 분이의 기특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분이 말이 맞다. 마음이 고와야 얼굴도 고와지는 법이지.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신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이의 신통방통한 예언은 없었지만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박씨 부부의 성실함과 분이의 지혜가 합쳐져 농사도 잘 되고 기르던 가축들도 무럭무럭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된 분이는 마을 서당 훈장님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곱게 연지 곤지를 찍은 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어르신이 덕담을 건넸습니다. 허허, 새색시 관상을 보니 아주 귀부인이 될 상이구먼. 복이 넝쿨째 들어오겠어. 그 말을 들은 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관상보다 더 좋은 게 심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좋아 보인다면 그건 아마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이웃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이는 타고난 천재적인 관상쟁이였지만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은 정해진 얼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부와 분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가면 뱀이 지켜주고 아이가 살려냈다는 그 집터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나요?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길을 닦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관상을 보는 천재 아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고 점이나 운세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분이가 말했듯 가장 좋은 관상은 웃는 얼굴이고
가장 좋은 부적은 착한 마음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마음이 그려져 있나요?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마음과 환한 미소로 여러분의 운명을 대박 나는 관상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설의 야담,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